고종과 메이지 제위기간은 겹쳐집니다. 서양 세력이 동양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약육강식 시대에 희생양이 되었던 조선과는 달리 일본은 1854년 에도막부 시절에 미일 화친조약을 맺은 굴욕을 극복하고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그대로 조선에 강요합니다. 100년간 이어진 고려의 무신정권처럼 200여 년간 이어진 도쿠가와 가문의 막부 체제가 다스리던 일본이 어떻게 근대국가로 변신이 가능했는지는 메이지 유신의 첫 희생국이 된 조선의 입장에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은 임오군란을 청군의 도움으로 진압하였고 갑신정변 때도 청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동학 농민전쟁이 일어나자 다시 청군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불청객으로 온 일본군은 청나라에 승전한 후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3국 간섭으로 자신들의 야욕이 좌절되자 10년간 절치부심한 다음 러일 전쟁에서의 승리로 마침내 조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제국주의 열강들에게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국주의 일본의 첫 번째 출발점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앙의 막부와 지방의 번으로 이루어진 도쿠가와 체제는 사무라이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조선의 지배계급인 양반과 청나라의 신사층은 문관이면서 지주들이었지만 도쿠가와 시대의 일본은 병농 분리를 철저하게 지켜 사무라이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셀러리맨 성격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그 비율을 보면 19세기 전반기 일본 총인구 3,500만 가운데 7%인 250만 정도로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청나라 지배층인 신사가 0.3%, 프랑스가 대혁명 이전 앙시앙 레짐 당시 지배층인 귀족과 성직자의 비율이 0.5%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었으나 경제적 기반에서는 매우 취약하였습니다. 특히 하급 사무라이들의 비중은 전체의 80%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으나 연봉으로 쌀 100석 미만을 지급받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함께 거주하는 지방 도시인 조카마치에서 살아가는 신분상 하층인 상인이나 농민들보다도 열악한 여건이었으며 청나라나 조선사회에서처럼 과거제를 통하여 신분 상승하는 통로가 전무하다 보니 대대로 가업을 계승하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였고 200년이 넘는 태평시대이다 보니 전쟁에서 무공을 세워 출세해야 하는 길은 꽉 막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무라이들의 좌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전국시대 일본은 개방과 무역의 시대로 불렸습니다. 당시 다이묘들은 유럽 상인들로부터 선진화된 화승총을 수입하였고 그 대금을 은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조선 초 연산군 시절 개발된 연은 분리법은 기존의 회추법보다 획기적인 은 생산을 가능하게 한 선진 비법이었는데 연산군을 몰아내고 집권한 중종은 사치풍조 척결을 이유로 은광채굴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제조법이 일본으로 유출되어 일본의 은 본위제도 확립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경제력이 축적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해외 무역에 진출하였고 여기서 얻은 이익과 전국시대를 통일한 힘으로 조선 침략을 시도하였으나 임진왜란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후 세키가하라 전투의 승리로 차기 권력자가 된 도쿠가와는 퇴국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기독교에 대한 공포와 심각한 은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1639년 도쿠가와 막부는 쇄국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4개의 무역 통로는 유지시켰습니다. 나가사키 앞 바다에 인공섬 데지마를 만들어 네덜란드와 교역을 계속하였고 대한해협에 있는 스시마번을 통하여 조선과 무역하였으며 규슈 남단이 사스마번을 통하여 남방 중개무역을 하였고 홋카이도의 마스마의 번을 통하여 북방 아이누와 교류하였습니다. 이런 무역 루트를 통하여 막부는 해외의 국외 정보를 계속 수집할 수 있었고 서양 열강의 동남아와 동아시아에서의 활동을 파악하면서 사전에 미국이 함대를 파견하여 일본에게 개항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 함대 사령관의 이름이 페리라는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인들은 서양 정보에 대하여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도쿠가와 시절에는 나가사키라는 좁은 통로를 통하여 서양을 탐색하였다면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 개국을 강요당한 이후에는 많은 해외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서양에 파견하였습니다. 1862년 14명의 네덜란드 유학생을 파견한 이래 5년간
62명을 파견한 것입니다. 1840년 아편 전쟁으로 동양의 패권국 청나라가 영국에게 패전한 이후 정작 패전국인 청나라나 쇄국 정책을 유지한 조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인 요시다 쇼이는 에도 앞바다에 일본을 압박하는 미국의 군함을 직접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주민들의 피난 행렬로 에도에는 소란이 일어났지만 미국 함대는 유유하게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하고 포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엄격한 쇄국 정책으로 무단으로 해외로 이주하면 사형에 처해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꺼이 해외에 나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요시다 쇼이는 죽을 각오를 하고 후배 한 명과 함께 페리 제독에게 편지를 보내며 도항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페리 제독은 일본과 조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고 거절하였지만 쇼인이 편지에서 받은 강렬한 인상을 일본 원정기에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를 매우 감격시켰다. 법을 어기고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지식을 넓히려는 두 청년이 뜨거운 열정에 놀랐다. 일본인은 학문을 좋아하고 탐구심도 강하다. 지금은 엄격한 법에 억눌려 있지만 만약 모든 일본인들이 이 두 젊은이와 같다면 일본은 미국처럼 강해질 것이다. 일본은 1862년부터 6년간 막부 62명, 각번 58명, 기타 15명으로 총 153명의 해외 유학생을 파견하였습니다. 1860년대 조선과 청나라의 서양 유학생이 전무한 것에 비하면 대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외에도 1871년 유명한 이와쿠라 사절단 이전인 1860년대 5차례 해외 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막부가 보낸 사절단은 총 290명으로 이들은 미국, 유럽, 러시아를 방문하였고 주 목적은 조약 비준서 교환, 국경 문제 협의 등이었으나 다수의 젊은이들이 공부 목적으로 동행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에게 강렬한 영향을 끼쳤으며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게이오 대학 설립자이며 일본 화폐 1만엔권 모델로 등장하였던 후쿠자와 유키치도 그 동승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반면 러시아를 막기 위하여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하여야 한다는 청나라 외교관 황준원의 조선 청략에 반대하여 1881년 영남 유생 1만 명은 영남 만인소를 고종에게 올렸습니다. 만인소의 내용은 국경 요충지 험하고 평탄한 지형을 일본이 이미 알고 있는데 만일 저들이 쳐들어온다면 장차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미국은 우리가 원래 잘 모르던 나라입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종용을 받아 우리 스스로 미국을 불러들인다면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우리 재물을 자꾸 없앨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의 허점을 엿보고 우리를 업신여긴다면 장차 어떻게 응대하시겠습니까? 라며 쇄국정책 유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조선은 주자학이 가르치는 중화세계와 이적의 세계로 세상을 구분하는 전통적 주자학의 화의관이 조공 책봉 질서에 안주하면서 중국이 지역 질서 유지에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군의 참전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고 실제로 청나라는 조선의 갑신정변과 청일전쟁 때마다 참전하였습니다. 중국의 안보 우산을 기대하며 안주했던 조선과는 달리 도쿠가와 막부는 한 번도 중국과 사절을 교환한 적이 없었으며 자신들의 안전은 그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독자적인 자력갱생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